네, 소개받은 채백 중입니다. 시간이 많이 지연돼서 바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IT 전체, 한 나라의 IT 전체 그 레베뉴를 보면 한 30에서 34% 정도가 공공기관이 차지를 하거든요. 이거는 이제 일본이나 한국이나 미국이나 거의 대부분 다 비슷합니다. 그래서 회사의 매출 포트폴리오가 그 정도 비율이 아니라고 하면 상당히 안정적인 이제 그 매출 구도를 가지고 있지 않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제가 오늘 주제로 삼은 거는 이제 공공기관에서 현재 사용하고 있는 뭐 클라우드나 빅데이터 여러 가지 환경에서 G클라우드가 어떻게 좀 갔으면 좋겠는지 G클라우드의 선진국들의 모습을 좀 보고 짚어볼 수 있는 시간을 준비를 좀 했습니다. 클라우드에 대해서 많은 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께서 5글자 안에다 축약을 하라고 하면 어떻게 축약을 하시겠어요? 저 같으면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빌려 쓰는 것. 그게 아주 심플하게 이야기하는 게 클라우드를 가장 잘 설명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최근에 가장 많은 또 화두가 되고 있는 게 이제 스마트인데 페이지가 좀 바뀌었네요. 그 전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소문답을 하나 해보고 싶은 게 있는데 웹 서비스하고 클라우드 서비스하고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라고 질문을 드리면 쉽사리 답변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별 차이 없어 보이거든요, 사실은. 기존에도 웹 서비스를 가지고 서비스 받을 거 다 받아왔는데 클라우드 서비스하고 어떤 차이점이 있느냐, 그건 가상화의 유무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왜냐하면 이 가상화를 통해서 그 웹 서비스에서 누릴 수 없었던 많은 자유들을 누릴 수가 있기 때문에 가상화가 있으면 클라우드, 없으면 웹 서비스라고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클라우드하고 스마트의 그 두 가지 개념이 잉태를 해서 이 모빌리티를 구가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고요. 이런 논리대로 계속해서 G클라우드까지 가볼 생각입니다. 보시는 것은 이제 그 브링야운 디바이스, 본인이 가지고 있는 디바이스를 가지고 기관의 업무라든지 공공 업무를 같이 볼 수 있게 하는 그런 경향인데 2011년도 같은 하이프 사이클을 보면은 이제 클라우드 컴퓨팅에 대한 얘기들이 이제 많이 나와 있죠. 근데 지금은 2012년도 같은 하이프 사이클을 보면 이 BYOD가 가장 중요한 하나의 기대치를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BYOD에 대해서는 많이들 들어보셔서 이제 아시겠지만 방금 말씀드린 대로 개인이 가지고 있는 디바이스, 스마트 디바이스 장비를 가지고 회사 업무, 공공의 업무까지 같이 볼 수 있게끔 하자라는 게 이제 이런 내용들이 되겠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실제로 공공 부분이건 민간 기관이건 간에 이 지식 근로자들은 거의 대부분 100% 정도를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는데 아무튼 통계 자료에서는 한 94% 정도라고 이렇게 보통 나와 있고요. 여기 보고 계시는 거는 실제 BYOD를 그 기관 내나 조직 내부에서 이런 부분들을 얼마만큼 허락하겠느냐는 건데 거의 대부분의 기업에서 이제 이 BYOD를 적용시키는 것에 대해서는 아주 긍정적인 반응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 스마트 디바이스에 대해서 기업이 각 개인한테 이러이러한 장비를 사용해야 된다라고 강요하는 시절은 상당량 많이 지나가고 있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 중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한 가지는 실제 이 장비를 사용해서 그 업무를 보는 그 개인의 의지, 보통 컨슈머라이제이션이라 보통 요즘 이야기되고 있는 것들인데 지금의 스마트 장비는 각 개인이 자기 자신의 어떤 사회적 지위라든지 자기의 어떤 스타일, 패션으로 인식을 하기 때문에 조직이 이러이러한 장비를 싹 써야 된다라고 강요를 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시점이 되고 있다는 거죠. 보시는 바와 같이 아시아 퍼시픽에서 2015년도에 뭐 8억이 넘는 인구가 지식 근로자들이 이런 것을 사용할 수 있을 거라고 하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의 스마트 디바이스를 통해서 업무를 보려고 하는 것들이 이제 강해진다는 거죠. 그럼 BYOD에는 어떤 위험성이 있느냐? 이런 부분들을 강조해서 요즘 많이 브링야운 디자스터가 될 수도 있다. 이런 것들을 이제 많이 우려하고 있는데 보시는 바와 같이 이 보안 위험성이라든지 사용자 통제 결여, 그다음에 그 조직이 만들어놓은 어떤 각종 규제를 벗어나려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 이 BYOD의 가장 큰 위험성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이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조직 구성에서 가장 크게 보안에 대해서 위험성을 나타낼 수 있는 것들이 어떤 게 있느냐? 뭐 실제 업무를 보고는 랩탑이나 어떤 노트북보다 각 그 피고용자들이 가지고 있는 모바일 디바이스가 될 거다라는 거죠. 이것은 제가 보기에도 아주 현실화된 내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요즘 이제 이게 언어 유희를 끝날지 실제 어느 하나의 트렌드로 잡을지는 모르겠으나 이제 뭐 choose your bring device,
예, 아운 디바이스라고 해서 이제 CYOD 얘기를 많이 합니다. 다시 말해서 기업이 모든 디바이스를 자유에 맡길 게 아니고 특정 디바이스를 가지고 사용자가 선택할 수 있게끔 해서 어느 정도 안보도 좀 담보할 수도 있고 어플리케이션 패치라든지 업데이트를 관리를 이제 용이하게 끌고 가겠다라는 게 이제 CYOD 개념으로 나타나지고 있고요. 사용자가 BYOD를 통해서 네트워크를 사용했을 때 실제 그 네트워크 사용량은 어떻게 할 것이냐. 우리나라 사람들은 상당히 통이 커서 내가 가지고 온 스마트 디바이스를 가지고 회사 업무를 좀 본 거에 대해서 뭐 솔직히 쪼잔하게 이렇게 네트워크 바이트까지 끊어가면서 회사에 청구를 하지 않거든요. 근데 미주 사회는 우리하고 좀 많이 다르죠. 그래서 몇 메가바이트, 몇 킬로바이트까지 해서 내가 전체 얼마를 썼기 때문에 이번에 업무를 보는데 얼마 정도 비율을 썼으니까 회사가 나한테 비용을 얼마를 줘야 한다. 이런 것까지 퇴직을 하면서 청구를 하거든요. 다시 말해서 스마트 디바이스는 계속해서 가격이 내려갈 거고 네트워크 사용량 계속해서 증가할 거기 때문에 이 네트워크 사용량에 대해서 반드시 그 어느 정도는 이슈가 되어야 한다는 게 이제 BION의 그 입장이고요. 그래서 컨슈머라이제이션을 보장하고 명확한 디바이스를 제시하고 네트워크 그 사용량에 대해서 어느 정도 규칙을 제공해야 되는 이런 세 가지 개념들이 전반적인 향후 그 IT 클라우드를 좌지우지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G클라우드는 BYOD를 꼭 안고 가야 될 것이고 이런 G클라우드 형태가 이런 모바일 워크포스 오토메이션의 개념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G클라우드 선진국들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미국 사례부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상 각각의 내용들은 다 설명드리기 좀 어렵고요. 미국의 그 G클라우드를 볼 때 가장 큰 특징은 바로 이런 부분들입니다. 12개월 이내에 적어도 하나의 IT 서비스, 18개월 내에 3개의 IT 서비스를 반드시 클라우드 서비스화 시켜서 사용을 해야 된다. 이게 이제 그 페드램프에서 그 인증도 해주면서 컨트롤하고 있는 내용인데 이렇게 강력한 그 클라우드법을 통과를 시켜서 공공기관이 전체가 다 클라우드 서비스화 될 수 있도록 이렇게 그러니까 강제화 시켜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는 분도 한 번 승인을 받으면 유효성이 계속 인정되는 이런 방식들이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나라도 클라우드법이 많이 이제 만들어지고 국회도 통과하고 법 시행령을 좀 기다리고 있는 입장입니다만 저도 클라우드법을 제일 처음에 설계하고 그 운영되고 포럼을 운영하고 있는 과정들에 참여를 일부 조금 했었었는데 정작 재밌는 것은 그 클라우드법을 통해서 가장 혜택을 많이 받을 만한 업체들이 스스로 그런 것들을 다 빼더라고요. 뭐 심지어는 OECD, WTO까지 이야기하면서 정작 우리들한테 가장 큰 수혜가 될 수 있는데 이런 핵심적인 내용들은 다 빼고 지금은 상당히 좀 유한 그냥 그저 그럴 만한 법이 돼가고 있는데 그렇게 됐기 때문에 그 법도 유용무실하니까 아예 없애버리자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렇게 되어야 계속 개정해 나가면서 이런 강력한 클라우드법으로 탄생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이번 클라우드법이 빨리 시행이 됐으면 하는 사람들 중에 한 사람입니다. 미국의 그 총무성에서 운영하고 있는 페이지를 제가 캡처를 해봤습니다. 방금 보시는 바와 같이 저희 유지에서부터 시작해서 단계별로 이렇게 하나씩 밟아 나가면 클라우드 서비스를 운영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공무원들이 실제 사용하는 것까지 쉽게 단계적으로 밟아 나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정부에서 가장 많이 그 모방을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그 백악관에서 내놓은 이 내용들이죠. 효율성, 기민성, 혁신성을 G클라우드 안에 녹여내야 된다는 게 기본적인 형태가 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G클라우드를 이야기할 때 영국의 G클라우드를 빼놓고는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G클라우드는 영어부터 시작해서 거의 G클라우드의 종주국처럼 돼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그 이유는 이 영국이 그 클라우드 스토어라는 것을 운영하면서 이 G클라우드 쪽에서는 가장 앞서 나가거나 가장 그 모범적인 사례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보시는 바와 같이 2015년까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비용을 감소시키겠다. 또 정보통신 서비스에 관한 그 서비스가 지금은 이제 1,700개 개, 거의 2,000개 가까이 육박해 가고 있는데 어떤 내용인지 실제 다음 페이지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국의 G클라우드에서 가장 눈여겨볼 만한 것들은 이런 내용들인데요. 클라우드 스토어를 이용하면 공공부문과 공급업체 모두 빠르고 쉽게 저렴하고 이렇게 돼 있는데 핵심은 조달 업무예요. 조달 업무를 전부 다 클라우드화 시켜서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정부가 200테라의 그 스토리지를 가지고 어느 지역에
공무원들한테 서비스를 하고 싶어요. 그럼 우리나라 통신사를 예를 들자면 SKT, KT, LG가 뭐 10억, 8억, 5억 이렇게 제안을 했겠죠. 그러면 공공기관에 있는 공무원 입장에서는 가격이라든지 부가 서비스를 보고 그것을 선택 취사할 수 있게끔 해서 어떤 서비스나 어떤 소프트웨어를 가지고 있는 곳에서 어떤 정부 공공기관하고 네트워크라든지 인맥 이런 것을 통해서 공공시장에다 내다 파는 게 아니라 공공시장이 요구하는 요구 조건만 만족시킬 수 있으면 직원이 5명이든지 10명이든지 20명이든지 아니면 회사가 생긴 지 1년 됐건 6개월 됐건 간에 공공시장에다 자기 자신들의 프로덕트를 팔 수 있는 그런 투명한 조달 업무를 제공해 주거든요. 이런 것들이 우리가 상당히 본받아야 되는 부분이라고 좀 보여집니다. 이게 또 강조할 만한 부분은 공공기관은 각각의 시스템을 개발하는 대신 사용량만큼 지불하는 페이고 원칙을 가지고 있다. 이를 보여주는 바와 같이 중복 개발을 피함으로써 지출을 절감시키려 한다. 이런 것들이 우리가 본받아야 할 부분이라고 보여지거든요. 지난 정권 때 가장 큰 이슈가 됐던 것들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 많이 기억하시겠지만 온나라 장터, 온나라 시스템을 개발해서 사실 국내 거의 대부분의 CRM, 그룹의 회사들이 상당량 고사를 한 사건이 있었거든요. 정부가 민간 기업이 하고 있는 솔루션을 개발해서 그것을 무상으로 배포를 하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자생하고 있었던 소프트웨어 회사를 오히려 다 괴사시키는 그런 불합리한 일들이 발생했는데 이런 것들은 영국에서는 절대 피할 수 있도록 이렇게 법제화시켜서 진행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소프트웨어 서비스, 인프라스트럭처, 플랫폼 에서 서비스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이게 첫 번째 페이지에 내어 있는 What is G-Cloud? G-Cloud에 관심 있는 분이라고 한다 그러면 이 두 패러그래프를 꼭 좀 봐줬으면 하는 개인적인 바람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안에 내부에 들어가게 되면 CRM을 등록해놓은 회사들 전체가 리스트가 이렇게 쭉 나오게 되죠. 그래서 여기서 특정 기준을 가지고 이 CRM들을 선택을 해서 이 서비스조차도 공무원들이 클라우드 서비스로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여기 두 패러그래프 내용을 한번 소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G클라우드에 대한 거는 영국이 아주 명확하게 표현을 합니다. 공공부문 전체에 걸쳐서 클라우드 서비스 채택을 장려하는 영국 정부의 새로운 계획이다. 영국 정부의 이니셔티브다. 이렇게 명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여기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이 기술과 이 기술을 사용하는 목적은 처음 클라우드로 이동하는 것에 대해 두려워하지 않도록 우리가 변화를 수용하고 이렇게 하겠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이게 원문으로 이야기하면 not be afraid to be one of the first cloud to go cloud 이렇게 이야기가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정부도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민간뿐만 아니고 공공기관에 있는 사람들이 클라우드로 전향하기 위해서 그 두려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스스로 나서서 깨트릴 수 있는 그런 제도가 필요하지 않겠냐는 거죠. 다음은 가장 가까운 나라 일본에 대한 내용인데 어제 오늘 이제 내일 일본 클라우드 엑스포가 이제 열리고 있는데 우리도 이제 거의 한 8년째 참가를 하고 있거든요. 일본은 지진이 일어나고 난 다음부터 정부 자체가 모든 걸 다 모바일 클라우드로 거의 그 상사결단의 어떤 심정으로 다가가고 있는 걸 볼 수가 있거든요. 방문객만 한 15만 명 정도 되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클라우드 엑스포입니다. 왜 그러냐면 아시겠지만 이제 지진이 일어나는 지역에 모든 데이터가 한순간에 다 증발해 버렸거든요. 인구가 몇 명인지 거기에 들어와 있는 그 현의 그 현금이 얼마만큼 쌓였고 거기에 있는 가축수가 어느 정도 되고 어떤 내용이 거기에 쌓이는지 일본 정부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가 전혀 없어요. 전년도 12월 달에 있는 그 데이터만 가지고 있지 지진 전까지는 다 사라지고 없는 상태입니다. 그런 것들 때문에 일본 정부가 가장 신경 쓰고 있는 부분은 바로 이제 이런 부분들인데요. 거점 분산화. 이렇게 해서 일본은 동일본하고 서일본의 데이터 센터를 각각의 서로 교차해서 다 복제를 하도록 하는 법안을 통과시켜가지고 동일본에 있는 데이터 센터는 다 서일본에다가 역으로 이렇게 다 복제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는 정부는 주문에 의한 서비스 제공, 자주적인 문제 해결, 상당히 평이해 보이는 단어잖아요. 근데 저 단어가 영국 G클라우드도 그렇고 일본 G클라우드도 그렇고 우리한테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멍석을 깔아주고 털을 깔아주는 역할을 정부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멍석을 대충 깔고 거기에서 누가 어떤 엔터테인먼트가 올라와서 어떤 쇼를 할 것까지 정하려고 애를 쓰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다양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고 국제적인 경쟁력을 쌓아갈 수는 좀 요연한 얘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G클라우드 적용에 대해서 세계적인 추이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계 정부가 클라우드 환경을 채택하기 위해서 정부 차원에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느냐. 퍼센테이지는 그 뻔한 내용이지만 워낙 높게 나와 있죠. 다음 보면 지출 절감, 비용 절감이죠. 비용 절감에 대해서 클라우드 환경 채택에 대해서 어느 정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느냐. 이건 세계 정부의 각각의 CIO급에 해당되는 그 레벨에서 테스트 조사를 했기 때문에 상당히 믿을 만한 내용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여전히 거의 80%에 육박하는 정도 수준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마켓 구축 속도하고 핵심 역량 집중 부분에서는 클라우드 환경 채택 대우에 어느 정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느냐. 이 세 가지 내용으로 봐서는 딱 한 가지 결론을 귀결시킬 수가 있습니다. 미리 선진국들이 다 이런 식의 어떤 그 시행착오라고 할 수도 있고요. 어떤 그 중요한 그 증거들을 다 테스트를 해봤기 때문에 우리나라 정부가 G클라우드로 갈 것이냐 말 것이냐 판단하는 것은 이미 시점을 넘겼고요. 반드시 G클라우드로 갈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상황에 봉착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거는 실제 그 샘플링 되고 있는 그 각국의 나라들의 이제 클라우드의 정도를 이렇게 나타내고 있는데요. 예, 보시는 바와 같이 싱가포르부터 시작해서 이탈리, 남아프리카 공화국까지 이 클라우드 정책을 적용시키고 테스트하는 데는 상당히 많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좀 되면 각각의 사례를 들어가면서 이야기하면 좋을 텐데 그 부분을 좀 스킵을 좀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나라 그 G클라우드 그 현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보고 계시는 표를 보시면 제일 위에 있는 부분이 이제 그 SaaS 정도가 될 것이고요. 중간에 이게 이제 플랫폼 애저 서비스가 될 것이고 마지막에 이제 인프라스트럭처가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의 G클라우드의 자료는 올해 9월달 그 정부 통합센터 자료거든요. 근데 보시면 이 전체 내용이 전부 다 외산 솔루션으로 돼 있어요. 서버 가상화 쪽이라고 해서 우리나라에 없는 기술이라고 하면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 단순 VDI 솔루션부터 시작해서 전 국내 그 정부 통합센터는 전체 모든 풀을 우리나라 G클라우드를 외산 솔루션만 쓰겠다 이렇게 표준화 시켜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여기 보시면 특정 밴더의 종속성을 탈피하겠다 그리고 공개 소프트웨어를 쓰겠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정부 관계자분들하고 가장 많이 이야기할 때 난감한 부분이 그거예요. 공개 소프트웨어 종속성 탈피가 뭐냐 그러면 그분들은 탈 마이크로소프트거든요. 마이크로소프트를 그럼 탈피해서 어디로 가느냐 그러면 또 다른 벤더사에 또 종속이 돼 있거든요. 근데 미국의 그 GSA의 총무성에서 나오는 그 내용에 보면 정확하게 언급이 돼 있어요. 특정 벤더사에 절대 그 종속되지 않도록 모든 벤더사의 그 개념을 같은 비율로 적용시키도록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현재 G클라우드 많이 나가진 않았습니다만 향후에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고려를 해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최근이 아니고 지난주에 30유저를 도입을 하는 VDI 솔루션 그 내용인데 이것도 보시면 모바일 가상화 시스템 구축에 대한 그 내용입니다. 그런데 전체 예산이 대략 한 2억 한 5천 정도 되거든요. 그럼 한 사용자당 그 들어가는 비용이 대략 한 800 정도 돼요. 우리나라 그 특허청에서 158억 들어가지고 1565유저 구축하는 사례가 있었는데 거기는 한 사용자당 한 1,000만 원 정도 들어간다고 봐야죠. 저희가 최근에 그 수주했었던 근로복지공단이나 대법원 같은 경우는 한 사용자당 겨우 85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동시사용자 7,000유저인데도 그 정도밖에 비용이 안 들어가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국내 회사하고 붙으면은 가격이 우리보다 더 내려오고 우리가 없는 상태에서는 거의 20배 정도 이렇게 값비싸게 가격을 책정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참 재밌는 걸 보면 VPN, SSL VPN은 그 EAL 국가정보원 그 CC 인증 EAL을 레벨 2로 놓고 있는데 하이퍼바이저는 레벨 4로 놓고 있어요. 국제 또는 그런데 관리 솔루션이라고 되어 있는 VDI에 관련된 거는 CC 인증이 없어요. 이것을 납품할 수 있는 회사는 지구상에 딱 한 회사밖에 없습니다. 구글도 못하고 삼성도 못하고 LG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해요. 그 딱 특정 회사만 납품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단 30유저를 구매해서 정부에서 쓰는 사이트도 이 정도인데 다른 나라의 어떤 G클라우드 현재 진행하고 있는 내용하고는 우리나라 정부가 움직이는 게 많은 부분에 있어서 고민을 좀 더 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VDI가 그 국내 G클라우드 전체를 다 이야기한다. 뭐 그렇게 볼 수는 없겠죠. 그런데 이제 이 전 세계 정부의 어떤 민간 IDC 활용이라든지 정부 IDC 활용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고민을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세계 정부는 정부 IDC를 대규모로 축소를 시키고 민간 IDC를 계속해서 늘려나가겠다고 발표를 많이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지금 현재 G클라우드는 대전 통합센터에다가 서버를 엄청나게 많이 늘려서 방금 전에 시간상 그 스킵을 했는데 52억짜리 데스크탑 가상화 솔루션을 만들어서 내년부터는 중소기업한테 무상으로 뿌리겠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우리하고 경쟁 관계가 되겠죠. 어쨌건 우리나라 정부는 세계 어떤 흐름하고는 좀 이렇게 반대로 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 좀 안타깝습니다. 끝으로 좀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라우드 선진국들은 이 목적을 개발한다는 느낌을 많이 받고요. 우리나라는 수단을 개발하고 있다는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그러니까 그 세계 정부가 G클라우드를 이야기할 때는 반드시 들어가는 단어들이 있어요. 조달, 비용 절감, 그리고 누구나 다 접근해서 사용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것들,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는데, 우리나라 정부는 얼마만큼 50억 투자하면 그 중에 한 7, 80%는 다 외산 솔루션들의 하드웨어가 다 들어오거든요. 정작 소프트웨어나 20, 30%가 되질 않습니다. 그 중에 국산 소프트웨어율은 9.8%. 그런데 한쪽에서는 소프트웨어 진흥법을 만들어서 소프트웨어를 진행시키려고 하고 있고, 한쪽에서는 무조건 다 외산 솔루션만 도입하는 것들이 앞뒤가 좀 안 맞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린 부분이고요. 자국 소프트웨어 산업을 위해서 상당히 육성을 중심으로 해서 많은 정책들이 만들어지는데, 우리나라는 조금 강하게 이야기하면 해외 제품을 그 판매 촉진시키는 법을 진행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많이 받거든요. 그다음에 컨트롤 타워가 명확하게 되어있는데, 이번에도 좀 반가운 소식은 이제 뭐 국정원이나 미래부 쪽에서 이제 미국의 패드램프 같은 그런 핵심적인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곳이 구성 초기 단계에 있어서 그 얘기를 이제 어제 그제 이렇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나라도 G클라우드 쪽이 상당히 좀 발빠르게 움직여질 수 있을 거라고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부분이라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서비스를 위해서 플랫폼을 제공을 하거든요. 영국이나 미국은. 근데 우리나라는 플랫폼이 아니라 서비스 자체를 개발하려고 해서 민간 사업자들을 오히려 복돋아 주는 게 아니고 민간 사업자들을 오히려 고사시킬 수 있는 그런 위험성을 많이 내포가 있어서 여러분들 재검토가 필요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듭니다. 예,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전체적인 내용을 다 종합을 좀 해보자면, 특정 벤더에 종속되지 않도록 리눅스는 리눅스대로, 유닉스는 유닉스대로, 윈도우즈는 윈도우즈대로, 지금의 아까 잠깐 보였던 그 정부 G클라우드 사업에서 보게 되면은 리눅스에서 오픈 소스로 올려놓고 또는 VMware로 올려놓고 그 위에 윈도우즈를 서비스를 합니다. 거기에서 생길 수 있는 데이터 무결점은 마이크로소프트는 책임지지 않는다고 MS는 계속해서 그런 식으로 주장을 하고 있고, 리눅스를 통하거나 유닉스를 통하지 않거나 스토리지 저장된 것들이 NTFS 시큐리티를 벗어났을 때 본인들은 책임이 없다 이거죠. 현대자동차 부품에다가 폭스바겐이나 벤츠 엔진을 넣어서 문제가 생기면 현대가 AS 책임 안 지는 거하고 뭐 비슷한 모습일 수도 있겠고요. 아무튼 저는 우리 회사가 뭐 윈도우즈 기반의 솔루션을 거의 대부분 출시해서 그것으로 먹고 살기 때문에 윈도우즈에 종속되는 회사처럼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려고 하는데, 사실 저희는 리눅스 VDI도 가지고 있기 하기 때문에 저는 이 벤더 종속은 절대적으로 탈피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정부가 이제는 그 솔루션 자체를 만들어서 민간 사업자하고 계속해서 예를 써서 경쟁을 하려고 할 게 아니고 영국처럼 털을 만들어 달라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CRM, ERP, 데스크탑 가상화 제품 어떤 솔루션을 가지고 있는 회사들이 거기에 들어와서 투명하게 경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소프트웨어를 상당히 더 진행시킬 수 있는 좋은 그 파운데이션 역할을 할 수 있지 않겠냐는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나라 G클라우드도 이 조달에 대한 얘기가 반드시 들어갔으면 하거든요. 그렇게 되어야 회사가 규모라든지 이런 것보다는 그 제품 자체의 어떤 합리성이라든지 성능에 초점을 맞춰서 도입할 수 있도록 해주게 된다 그러면 우리나라 소프트웨어 회사들도 내가 잘 만들면 팔 수 있는 곳이 있으니까 많은 힘을 받아서 소프트웨어 진행이 일어날 수 있는 초석을 닦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시간 관계상 제 준비한 건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바로 이제 빅데이터로 넘어가겠습니다. 그 세스코리아, 좀 뭐 분석 분야에서는 뭐 세계적인 기업인데 세스코리아의 이진권 상무께서요.